실리콘밸리 사상가, 벤처캐피탈, 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직접 인사이트를 듣는 밸리토크. 오늘은 아벨리노 이진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진 회장님으로부터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계 그리고 비즈니스는 어떻게 바뀔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저희가 테스트 개발을 시작해서 2월 달에 CDC 프로토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가 발견하고 즉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솔루션까지 같이 제안을 해드렸어요. FDA와 CDC는 즉각적으로 2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테스트를 시작하라고 오더를 해서 아마 미국에서도 거의 가장 빠르게 테스트를 시작한 랩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숙제는 뭐냐면 이 똑같은 심텀을 일으키는 다른 바이러스하고의 그런 구별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벌써 그 개발을 다 끝내놨고 벌써 일부는 시판에 들어갔어요. RNA 세라피 시대가 열리게 될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IT 기술이 그걸 가능하게끔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신비의 이 문을 열 수 있는 바로 앞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에 제가 텍 파이오니어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회사가 작았고 볼품없는 회사였는데 어떻게 저와 저희 회사를 찾아냈는지. 네, 저는 아벨리노의 이진입니다. 저는 2008년도에 한국에서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요. 저희 비즈니스는 안과 관련 유전자 질환을 테스트하는 그런 유전자 진단 테스트 회사를 시작을 했고 이제 영역을 더 넓혔습니다. 그 유전자의 유전자 치료, 그다음에 그거를 활용한 유전자 빅데이터, AI 그렇게 영역을 넓혀 나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2008년도에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2010년도에 일본에 진출했고 2012년도에 미국 그리고 아예 본사를 한국에서 15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옮겼고 그다음에 2016년도, 17년도 계속 중국 그다음에 그 영국 이렇게 영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2005년도에 그 아벨리노 각막이상증의 세계 최고 권위자인 연세대학교 김은공 교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분을 통해서 각막이상증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그 환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제가 운명적으로 이 비즈니스에 뛰어들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시장은 굉장히 작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전자를 다루는 그런 비즈니스였다 보니까 그 확장 영역이 이제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게 됐고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아벨리노는 이태리 한 지역 이름이고요. 이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 환자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발견이 됐어요. 아벨리노에서 이주한 이주민으로부터 알게 돼서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 후에는 공식 명칭은 그래뉼라 코니알 디스트로피 타입 2로 이름이 바뀌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운명적으로 거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벨리노라는 이름을 고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희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금 그 미국에 있는 라식 라섹을 하는 그 리프랙티브 서전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환자를 대면해서 해야 되는데 미국은 이제 락다운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가 많이 급감했고 많은 데미지를 입은 것도 사실이고 저희 회사도 그랬습니다. 2019년도에 모든 호기차게 저희가 새로운 테스트를 또 준비를 했거든요. 각막 이상뿐만이 아니고 눈에 관련된 다른 유전자 검사까지 새롭게 개발을 해서 그랜드 런치를 했는데 이 팬데믹이 시작이 된 거죠.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코비드라는 이 팬데믹은 모두에게 불행이기도 하지만 저희한테는 하나의 찬스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중국 직원이 고향이 우한이었어요. 설날 때문에 고향에 방문했다가 거기에 갇혀 있다는 리포트를 제가 받게 됐습니다. 중국 사장으로부터. 제가 그 당시 판단으로는 모든 상황이 팬데믹으로 갈 것 같다. 최소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저희가 이 테스트를 개발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섰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테스트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게 1월입니다. 1월에 저희가 테스트 개발을 시작해서 2월 달에 저희가 이 미국 CDC 가이드라인과 프로토콜을 따라서 만들었다가 CDC 프로토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가 발견하고 즉시 보고를 했습니다. CDC와 FDA 보고를 해서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솔루션까지 같이 제안을 해드렸어요. FDA와 CDC는 즉각적으로 2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테스트를 시작하라고 오더를 해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는 2월부터 테스트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도 거의 가장 빠르게 테스트를 시작한 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FDA EUA 레터를 받은 거는 3월 말이었고요. 지금까지 누적은 한 150만 건 했습니다. 그거는 뭐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숫자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저희 테스트 리절트는 24시간 안에 100% 나갔습니다. 지금은 매뉴얼에서 풀 오토메이션으로 트랜지션 하는 과정이라서 약간 그 레이트가 떨어지긴 했지만 3월 말부터는 다시 저희가 턴어라운드 타임은 4시간에서 8시간 사이로 줄이게 될 겁니다. 그거는 뭐 미국에서 탑 수준이라고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는 저희 창업 이래 최고의 매출과 프로핏을 갖게 됐고 올해는 아마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다른 유전자 검사라든지 유전자 치료라든지 유전자 빅데이터 AI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완전히 전환됐지만 그 기본 베이스는 깔고 암과 관련된 유전자 진단이나 이거는 계속 유지할 거고요. 저희가 코비드 19을 시작을 하면서 선도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마 이제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백신 시작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 숙제는 뭐냐면 이 똑같은 심텀을 일으키는 다른 바이러스하고의 그런 구별일 겁니다. 잘 아시는 인플루엔자 ABC, 그다음에 기타 여러 똑같은 심텀을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들이 꽤 있거든요. 이것과 코비드 19를 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벌써 그 개발을 다 끝내놨고 벌써 일부는 시판에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놀란 거는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락다운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제 코비드 19에 대응은 하고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잘 컨트롤이 안 됐죠. 그런데 이 인플루엔자들은 완벽하게 컨트롤이 되고 있어요. 인플루엔자 ABC의 넘버는 거의 사라지듯이 거의 발견이 안 되고 있을 정도로 잘 컨트롤 되거든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코비드 19는 그 플루하고 비슷한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그 전파력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신이 나왔더라도 우리가 계속 이걸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100% 동의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팬데믹은 이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엔데믹으로 바뀌어서 아마 시즌별로 아마 이제 겨울 시즌이 되겠죠. 계속 뭐 상당 기간 동안 우리한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잘 컨트롤 하느냐가 옛날에 100%까지는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유사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생활 양식에 어떤 그런 근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겁니다. 잘 관리해야 될 겁니다. 이게 백신 나오고 어느 정도 숫자가 떨어졌다고 해서 방심하게 되면은 계속 웨이브가 오게 될 겁니다. 변종도 계속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전파력 자체가 기존 플루하고는 다른 차원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으면 컨트롤하지 않게 되면은 너무너무 쉽게 다시 이제 퍼지게 될 거고요. 백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베네핏은 허드 이뮤니티인데 그것을 달성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냉철하게 차가운 가슴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금방 끝낼 수 있는 싸움은 아니고 생각보다 시간이 길게 걸릴 거고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각국 나라에서 정부에서 공고하는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개인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백신이 나왔다 해도 상당 기간은 유지를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락다운을 계속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숫자는 백신과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여름까지 지속적으로 내려갈 거예요. 중요한 관건은
올 가을서부터 겨울에 웨이브가 오기 시작할 텐데 그 피크가 과연 어느 정도 높인지,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될 건지, 그건 아직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NIH 헤드인 프랜시스 콜린스가 얼마 전에 타임하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마지막 팬데믹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건 없다. 분명히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고 주창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100% 동의하고요. 새로운 그 디펜스 시스템을 가져야 될 겁니다. 이 인펙셔스 디지즈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너무 그만큼 중요한지는 이제 몰랐는데 이제 다 아시게 됐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가져야지만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없앨 수도 있겠죠. 그 시스템에 저도 이제 좀 참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생겼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긍정적인 두 가지 팩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인펙셔스 디지즈에 대한 엄청난 오퍼튜니티가 생길 거예요. 더 이상 이런 감염병에 대한 어떤 그 준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겠죠. 거기에 대한 많은 지원과 많은 찬스가 생기게 될 거예요. 특히 이제 바이오 회사들한테. 그러니까 두 번째는 RNA 세라피 시대가 열리게 될 겁니다. 이 RNA 세라피는 사실 새로운 건 아니고 캔서 쪽에서도 시도를 하고 뭐 여러 군데 이제 적응증에 대한 거를 이제 노킹을 하고 있던 그런 찰나에 이 테크놀로지를 백신에 처음 도입하게 됐고 그게 아주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이번에 증명하게 됐습니다. 물론 장기 부작용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있지만 현재까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 어떤 것에 비해서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작용이 적은 걸로 지금까지는 보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RNA 세라피가 제일 크게 이제 적용된 첫 사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캔서라든지 주요 질병에 대한 이제 그 컨트롤 하기 위해서 RNA 세라피가 도입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참여한 부분이긴 한데 유전병에 관련된 이 RNA 세라피 이 도입이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팩터는 헬스케어 쪽에 있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이 코비드-19 사태가 가져온 어나더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다른 그 헬스케어에 대한 전 분야를 다룰 만한 그런 뭐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 기준을 놓고 본다면은 유전자 부분을 다루는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혁신을 할 수 있는 제반 기술이 이제 다 완성이 돼 가고 있는,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쪽을 본다면 사람의 지능을 분석하다 보면 98%는 넌 코딩 에어리어예요. 시퀀싱 데이터는 갖고 있지만 그게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 2%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넌 코딩이 옛날에는 넌 펑션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게 넌 펑션이라는 거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좀 나이브한 생각이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우리가 아직 이해를 못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 바이오의 기술로서는 바이오 인포메틱스 기술로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걸 이해하기까지 걸리는 일이 굉장히 험난했겠죠. 근데 지금 저희랑 전혀 상관없는 IT 기술이 그걸 가능하게끔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기술, 클라우딩 서비스, 그 다음에 AI 이것들이 저희 바이오 인포메틱스 기술하고 합쳐지게 된다면 이 98%의 넌코딩 에어리어가 과연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생명 신비의 문을 열 수 있는 바로 앞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보스 이 세계 경제 포럼 참여하고는 있지만 참여할 때마다 너무 놀라운 조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2015년도에 제가 텍 파이오니어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회사가 작았고 볼품없는 회사였는데 어떻게 저와 저희 회사를 찾아냈는지 그것도 너무 궁금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그 당시에 주창했던 AI, 블록체인,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지금 완전 실현돼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저랑 그때 같이 텍 파이오니어 선정된 친구들이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너희 어떻게 이런 안목을 갖고 있는지 저로서도 굉장히 놀랍고, 그래서 2016년도 1월달 다보스 포럼 미팅에 참석을 계기로 제가 이 4차 산업혁명센터가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거기에 파운딩 멤버로 이제 참여를 했고, 저희가 또 소그룹이 있는데 글로벌 프리시즌 메디신 카운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시즌 메디신에 관련된 정책을 이제 저희가 팔리시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 그것도 파운딩 멤버고, 제가 회사 일 말고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이 월드 인컴 포럼에서의 어떤 참여와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코비드 19의 타스크 포스 팀에도 지금 제가 조인해서 이 일을 같이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0% 거기 참여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100% 동감하는 거지만, 그게 과연 얼마큼 실현성이 있냐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은 스톡홀더 캐피탈리즘하고는 약간 좀 다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 스톡홀더 캐피탈리즘이 훨씬 더 와닿고, 그 다음에 현실적이고, 그렇지만 좀 더 책임감 있는 기업인이라고 한다면은 단순한 캐피탈리즘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 뭐 기후변화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기존의 캐피탈리즘으로만 다룰 수 없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리더라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관심을 갖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희가 권하는 그런 수준이죠, 지금까지는. 근데 이것들이 좀 더 선순환으로 사회에 좋은 작용이 펼치게 된다면, 우리가 저렇게 바꿔보는 게 맞는 거 아닐까? 그런 컨센서스가 더 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강요할 수는 없지만 선도적으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솔선수범으로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을 우리가 전파하기 시작한다면, 맞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저게 더 나은 모델 아닐까라는 생각을 동의를 얻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그 영역이 넓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름 저는 그 한국 기업과 한국인들이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보스에서도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따뜻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훨씬 더 많이 저희가 기여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포션 차지할 수 있는데 약간 디스커넥트 된 것 저도 보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한국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소평가되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그거를 최대한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노력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좋은 기회가 열리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테크놀로지죠. IT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단순한 무슨 전자 기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기술 수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큼 어렵게 출발한지 다 알잖아요. 무에서 완전히 모든 걸 다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평가는 전례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이뤄낸 거에 너무 우쭐하고 그냥 자랑만 해서 끝날 건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스테이지까지 온 게 아닌가, 그리고 리더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어려움은 없고요. 오히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양쪽으로부터 받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빨리 피벗해가지고 이런 걸 하냐. 사실 한국에서는 그 시간에 대한 빨리빨리, 그것도 고퀄리티로 하는 트레이닝을 엄청 받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개념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것 같아요. 빨리 해야 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트레이닝 받고 저희가 실리콘밸리에 와서
오히려 저는 굉장히 여기 시장이 쉬운 거죠. 오히려 그렇게 그런 걸 트레이닝을 받고 왔기 때문에. 지금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그 한국 직원들을 이쪽에서 미국에서 보내서 일을 시켜보면 미국 직원들이 다 놀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잘 활용하면 양쪽에서 더 힘든 게 아니고 양쪽에서 더 좋은, 그리고 반면에 실리콘밸리가 갖고 있는 강력한 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국에 잘 전파하게 되면 또 다른 경쟁력이 생기겠죠. 다이버시티처럼 강력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 일한다면 그 어떤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다양한 사람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전혀 생각지 못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상상의 밖의 일들을 갖고 와요. 아,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었어? 하는 그런 것들. 그 사람들도 또 우리한테 배우고. 그러니까 시너지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은 벗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팀들은 뭐 컬러, 뭐 성별, 뭐 그다음에 성 정체성, 뭐 다 상관없이 완전 오픈해서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게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한다고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믿습니다. 혹시라도 뭐 우리 후배들이 실리콘밸리에서 회사를 차려서 운영한다면 다이버시티 존중하면은 더 많은 에너지 생길 거다. 저는 그렇게 조언해드리고 싶네요. 저 일단 첫 번째, 용기를 가지세요. 너무너무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그런 유전자 좀 받은 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안정적인 걸 찾으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에 너무 많이 이렇게 뭐 어플라이 한다든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회는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국만 보지 마시고요. 글로벌로 기회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저도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나이 잔뜩 먹고도 도전했는데, 그건 뭐 아직 성공한 건 아닙니다만, 도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젊었을 때 도전했다가 시련 맞는 거는 그건 큰 에셋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전하시는 거는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그런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 저는 그걸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어요. 도전하시면 됩니다.